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서 지금 관심을 모으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뇌물수수 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각에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이 열렸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진 오후 2시였는데요. 그 시간에 봉하마을을 지킨 고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중 한 명이죠.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7시 5분 2부 시간에 연결하고요. 최근에 노포의 장사법, 즉 노포 오래된 식당의 장사법, 이런 책을 펴낸 요리사 박찬일 씨 모시고 우리의 미식 문화에 대해서 경희대 이태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귀국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왕따를 당했던 우리 기자단 오늘 이 북한 풍계리를 향해 떠났죠. 뭔가 좀 잘 돼가고 있는 건지 한동대 김준영 교수와 정세 분석해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좀 삐그덕 하다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삐그덕이 완전히 뭔가 탈선한 건 아니었고요. 예. 가다가 뭔가 좀 꿀렁꿀렁 그랬다가 다시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지만요. 네네. 우리 기자단 어제까지는 안 받아주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받아준 걸 보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 쪽은 좀 좋게 보나 보죠?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엔 저는 이틀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우리한테 애를 타게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받아들였고요. 예. 특히 이것이 이제 도보다리 회담 때 직접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약속했던 부분을 아무리 이제 불만이 있고 좀 북한이 우리한테 대한 섭섭함이 있더라도 예.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아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과는 네. 무관하다? 예,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제스처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이 만족해 한다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한 거네요. 예,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완전히 맞받아 쳤다든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안 한다든지 그런 파국적 상황이 나왔다면 당연히 되돌렸겠지만 예. 지금 정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수용했다 보기에는 조금 아직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 우리 김 교수 눈에는 뭐가 제일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회담 협상이라고 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북한 체제 보장을 확실히 그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네. 차원이 다른 회담이라고 한 건 어떤 뜻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예. 볼턴 백악 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만나기 전 한 50분간 면담하면서 나왔던 말인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 내에서 강경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북한의 지난 25년간의 북한에 다시 우리가 속고 있다. 네. 또 거기에 대한 의심, 과연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 부분을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는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북한이 최초로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포기 얘기가 나왔고 아하. 그리고 이거 정상 간의 결단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한 거. 네. 예,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의 네.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한 거네요. 다시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가 북한의 체제 보장과 안전까지 언급한 건 어떤 의미에서 눈여겨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볼턴이었고, 네. 그다음에 볼턴은 체제 보장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 다음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리비아 모델은 체제가 보장이 결국 안 되었던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직후에 볼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예. 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준 부분이 좀 이번 그 북한 달리기에 나선 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날 안 열릴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는 식의 또 말을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가? 잘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삐끗할 수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과 아니면 또 기싸움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측면이니까 저는 오히려 전자라고 봅니다. 이제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그러나 역시 자기가 이 부분에서 성공해야 되는 부분에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 같고요. 그다음에 김계관 담화에서도 마지막에 재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도 좀 맞추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핵화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해내느냐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생각 차이가 아직 핵심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여러 가지 선제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상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번에 이제 불만을 터뜨린 것이고 미국 쪽에서 보면 이거를 가능한 초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또 경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앞부분에서 북한이 더 확실한 폐기 부분의 어떤 조치를 보이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컸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지금 자기 그 국민들한테 대부분 다 알렸단 말입니다. 이 전부를. 그렇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굴복한 패자에게 주는 시혜의식, 예를 들어 너 잘 살게 해줄게, 또는 보장해줄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와, 그러면 너 잘 살게 될 거야 하는 부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당당하면서 뭔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포기한다 이런 걸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이 이제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좀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 기간 사이에 바로 그 시간 조율 부분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대한 그 세세한 접촉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그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폼페오 1, 2차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을 했다가 북한도 상당 부분 핵사찰 부분이라든지 일부 핵 폐기에 대한 양보 조치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그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요. 문제는 볼턴이 그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해체하고 마치 패전국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지금 트럼프가 묻는 그 조건들은 혹시 폼페오하고 약속했던 그러한 선제적 조치들을 혹시 다시 되돌린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까지 또 만약 안 된다면 못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아직 조율할 것들이 좀 남아있군요. 네네.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남북 고위급 회담 지금 이게 북한이 수용을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맥스 썬더 훈련 끝나는 25일 이후에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의 중재 노력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선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좀 무심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 맥선드도 불만을 냈을 때가 사실상 이미 훈련이 시작된 5일 후였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또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기들이 다시 이걸 꼬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죠. 힘들었다는, 예.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은 한국한테 뭔가 경고 또는 뭐 경각심을 줬다면 네.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정상을 찾을 거라는 아마 그 말씀이셨고, 예. 그다음에 그게 아마 그쪽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자단들이 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상을 찾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평양으로 직접 전화해서 김정은과의 한라인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보다는 이제 다시 또 이 중재 외교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한라인을 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만간 하리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 남북 정상 간 최초 한라인 통화 기대가 되는군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죠.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넥센 히어로즈 소속 투수 조상우 선수와 포수 박동원 선수입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속팀에서는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예. KBO 역시 두 선수에게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5시경 112에 친구가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해당 호텔은 넥센 선수와 SK와의 경기를 위해서 체류 중인 넥센의 숙소였습니다. 예. 이에 오후 들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넥센 소속이라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은 일단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데요.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강압은 없었다, 억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성폭행 진위 여부는 일단 경찰에서 가릴 일이지만 일단 프로 선수의 품위 훼손과 경기력 유지 의무 상실 등으로 팬들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넥슨 히어로즈 팬들 사이에서도 더는 영웅 군단이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올 시즌은 이미 끝났다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넥센은 전날 SK와 경기에서 1대4로 이기며 연패 늪에서 탈출했고 24승 25패로 LG와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 30분부터 넥센과 SK 2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소식인데 문체부가 그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 발표했죠. 근데 시끌시끌하네요. 네, 여자 팀 추월 왕따 논란의 책임 여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단은 백철기 감독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해 몸살 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입을 맞춘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그리고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인 이승훈 선수가 후배를 폭행하고 동료 선수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전횡 의혹까지 밝혀져서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누리꾼들의 말처럼 빙상 경기장을 녹이고도 남을 만큼 뜨거운 분노가 올라올 정도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예. 일단 문체부에서는 빙상연맹이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단체를 지정 후에 정당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8건에 대해 18명을 징계 요구한 상태고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이승훈 선수 대표팀 맏형으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팬들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문체부는 A 선수라고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선수들의 목격담이 더해지면서 일명 밥을 튀었다고 때려 이런 사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승훈 선수가 2016년에 스피드스케이팅 4차 월드컵이 열린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 했다는 행동인데요. 후배들과 식사 도중에 한 선수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맞은 선수 입에서
밥풀이 이승훈 선수 쪽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맞은 선수가 선배 죄송해요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때 이승훈 선수가 웃냐? 라고 화를 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세게 때렸다는 겁니다. 예. 누리꾼들은 빙상 영웅이 아니라 적폐 아이콘이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승훈 선수의 메달을 박탈해야 한다, 또 은퇴해달라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다음 소식은요. 상품권 환매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주부 손모 씨가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 5년여 동안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며 100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산 뒤 상품권 거래소에 되팔아 14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속였는데요. 예. 대상이 친정 어머니와 남편, 친인척의 친구들까지 그야말로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렇게 챙긴 금액이 자그마치 239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은 능력자네라는 반어적 표현 외에도 친정엄마와 남편이 피해자일까라는 의심 섞인 댓글을 보이기도 했고요. 눈에 띈 반응은 가장 큰 건 이거였습니다. 권력까지 쥐었으면 MB 석가 될 뻔했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지방선거 재보선 후보자 등록일 바로 코앞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예. 그 이틀 동안 공천을 안 하면요. 이틀간은 추가로 받아줘요. 아, 후보자 등록을 안 하면은 예. 근데 그 이틀도 지나면 아예 등록이 안 되니까 출마를 못 하는 거죠. 사실상은 24, 25, 26, 27이네요. 그렇죠. 27일이 마감일이죠. 예. 그런데 그럼 예. 이제 지금 다 정했어요, 사실. 약세 지역에는 후보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곳은 많죠. 이거 여당도 경북 지역 일부는 못 내고 다른 당들은 못 내는 곳이 훨씬 많은데 네. 근데 후보가 나가겠다는데 정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어디요? 바른미래당의 송파을입니다. 서울 송파을. 예. 바른미래당은 노원병 같은 경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이준석 후보, 여기는 단수 후보인데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네. 송파을은 이미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진 예비 후보가 1위를 했는데 공천장을 못 받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그 경선 거친 후보 말고 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손학규 지금 선대위원장이다. 예.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보류가 됐습니다. 오늘 뭐 내일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원래 바른정당 측은 박종진 예비후보가 또 바른정당 출신입니다만은 네. 경선에서 이겼고 뭐 흠결이 없는데 당연히 공천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원래 이제 국민의당 측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 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손학규 위원장 본인은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거 출마에는 생각이 없고 당에도 더 이상 제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해뒀다. 예. 이 같은 뜻을 이미 안철수 후보와 박주선 공동대표에게도 전달했다. 네. 이랬어요. 안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전략 공천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오늘 그 아침 회의에서 이제 못 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의 직후에 박주선 공동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선당 후사 입장에서 내심은 달리 할 수 있다고 본다. 하하. 그러면서 이제 박주선 공동대표는 전략 공천해야 된다. 손학규 위원장하고도 이미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석상 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예. 표면적으로는 불출마인데 다른 소리가 자꾸 들려요. 네. 뭔가 좀 모양 만들어서 추대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측은 그러고 있습니다. 당이 다 모여가지고 나가주십사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다. 그리고 이제 속내도 그럴 것이다. 신용현 수석 대변인이 당에서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손학규 전 대표 쪽 사람들이
언론인들 만나가지고 나가면 어떨 것 같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저한테도 그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양을 갖춰달라는 게 하나, 나가서 과연 되겠느냐가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 손학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정당에서 전략공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력이 높은 사람 뭐 영입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손학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경선도 했고, 그렇죠. 뭐 말하자면 같은 식구죠. 그리고 또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상당한 자원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가 첫 번째인데 뭐 전당적으로 삼고초려를 하면 혹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짚어봤다시피 전당적으로 뜻이 모여지지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도 결론을 못 내렸다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 위원장이 출마하면은 지금의 이제 민주당 강세 현상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그쪽에 민주당 후보가 최재성 후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지금 후보지 않습니까? 또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강세 현상이 강하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후보는 그쪽이 약하지만은 당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해가지고 총력 지원하면은 해결될 문제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냐 박종진이냐를 떠나가지고 이런 사태가 자꾸 길어지면은 내상만 깊어지는 거죠. 당이 안 그래도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른바 바른정당계, 국민의 단계가 뜻이 하나로 뭉쳐져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다. 이게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할 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본인이 나간다고 했으면 본인이 나간다고 말을 하지 하는 쪽하고 당에서 뭔가 모양새를 만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자꾸 충돌을 했는데 이런 게 자꾸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진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략공천 되면은 무소속 출마한다. 뭐 석촌 호수에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당에서 뜻을 손학규 위원장 좀 모은다고 해도 이미 모양새가 매우 안 좋아졌다. 나가기 힘들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학규 위원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언제 내가 나간다고 했냐. 이러면 이제 당만 상처를 입는 거죠. 결국 바른미래당은 지금 안철수계 유승민계의 내홍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가 들어가면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예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진행됐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자,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퇴임 후 함께 귀향해서 봉하마을 지킴이 자리를 지켜온 현재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입니다. 김정호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도식은 잘 끝났습니까? 네, 지금 끝나고 이제 선거운동 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 오셨나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논두렁에 그 농로에 차들이 꽉 차서 농사가 차질을 빚을 정도로 봉하마을이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꽉 찼어요. 엄청났습니다. 오늘 추도식 그 제목을 평화가 온다 이렇게 붙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지난번에 왜 평양 그 예술단 공연 이름이 봄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텄던 남북 교류 협력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로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지 중에 한반도 평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예. 평화가 온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작년 주도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 참석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참석 안 하셨고, 그리고 퇴임할 때까지는 이 주도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참석 안 하신답니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혹은 또 반대하거나 그런 양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예, 재임 중에는 특정한 입장에만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그래서 예.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성공한 대통령으로 찾아뵙겠다. 그전에는 안 오겠다고 하시는 결연한 의지, 예. 그것이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봉하마을 대표로서는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희들 그때 참 짠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자, 벌써 9년 됐네요. 그죠? 예. 아직도 많이 그리우시죠? 5월은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실력이 위주고 싱그럽죠. 근데 저희들한테 5월이 사무치는 그리움이고 슬픔이고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그게 삭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때때로 뭐 먹먹하고 울컥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한 1년 사이 또 나라도 많이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이제 좀 달라지고 있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벌써 취임 1주년 맞았고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야, 이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한다. 이렇게 크게 뭐 파한대소를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김정호 대표께서 그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 마치셨죠? 네. 거기가 이제 김경수 공천장도 받았습니다. 이제 예. 당과 민주당 후보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있던 지역구인데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출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 말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 과연 뭡니까? 두세 가지 될 텐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뭐 필생의 업으로 하셨는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이번에 개헌도 그런 핵심 가치를 담으려고 했는데 자치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데 예. 그걸 그 못다 이룬 꿈 중에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 예. 뒷받침을 하는 게 예. 못다 이룬 꿈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길이 아닌지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그 김경수 후보랑 하루 종일 같이 계셨죠? 네, 한 11시부터 방문객들 맞이했는데요. 그랬죠.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응원, 네. 뜨거운 지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솟구쳤습니다. 찾아오시는 드루킹으로 분들이. 뭐 그런 정치공세 흑색 선전이요. 예. 영 씨알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지지 층을 더 결집시키고 네. 이제 뭐 그런 보수 종편이나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예. 뭐 역효과 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드루킹 그 사건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김경수 후보 본인은? 전혀 뭐 예,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뭐 해석하고 매도하지만 예. 실제 국민들이 볼 때 그거 온라인상에서 뭐 댓글 달고 의사 표현의 자유잖아요. 예. 근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만일에 예.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했다면 예. 그거는 뭐
김경수 아닌 누구라도 뭐 사실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당당한 것이고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걱정 안 하더라고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 그 추도식이 열린 똑같은 시간에 법정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자기는 아무런 그 잘못이 없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아이고, 그거 참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고 예. 그거 누가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거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청계재단에 그 대통령 재임 중 빼돌렸던 기록물들, 예. 자기 비위가 다 드러난 그런 문건들, 기록물들 아닙니까? 예, 그거 예. 누가 빼돌린 줄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자기들이 다 밝혀서 그거 압류됐는데 그런 것들이 물증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를 전면 부인한다고 하는 거는 네. 정말로 후안무치한 일이고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죄의식이 없어서 그런 공직을 맡으면 안 될 사람들의 표상이 아하. 바로 예. 이런 거 아니냐. 울분이 치솟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일설에 의하면 하늘에서도 저희 시사잡기를 꼭 들으신다고 하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김정호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대통령님, 정말 10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당신 9주기 오늘 맞이했는데요. 정말 당신이 새삼스레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린 그 씨앗들, 터뜨린 물꼬를 잘 저희가 소담스럽게 키워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가 나라답고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고 보다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예. 저희가 힘껏 당신의 뜻을 받들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해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시죠. 영농법인 봉하마을의 김정호 대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소리 들어보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강남구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기자회견한 거하고 3월에 검찰 출석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그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그 법정에 출석하면서 호송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수갑이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 찼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화제였는데요. 지난 4월 달에 교정당국의 지침이 좀 개정이 돼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여성의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고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은 채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교정당국 지침이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어떤 주장했어요? 익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검찰 기소가 무리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다스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님인 이상은 씨 소유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1985년도에 이상은 씨와 처남인 김재정 씨가 회사를 이제 만들었고 그때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한 게 이제 다스의 시작이다. 그리고 당시에 자신은 어떤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이걸 말렸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은 이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다.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삼성 측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을 대가로 해서 뭐 뇌물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 사면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죠.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직접 청와대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요. 예. 판사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1분 이상이나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막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 진술을 한 게 김백준 전 기획관이거든요. 김백준 전 기획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꺼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답할 것이다라면서 뭐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 댓글 공작 수사하는 경찰이 지금 경찰청을 또 압수수색했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정보부서 이런 데뿐만 아니라 대변인실까지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경찰 및 정보정책 관련 현안을 다룬 뉴스 기사에 뭐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을 이제 달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서울, 경기 남부, 부산, 광주, 강원경찰청에 더해서 본청, 보안국, 정보국까지 다 압수수색을 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댓글 공작에 뭐 거의 경찰 전체가 달려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선고가 있었다고요? 남재준 전 원장은 이제 징역 3년 6개월, 같이 기소된 서촌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등이 쭉 선고가 됐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태도로 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댓글 공작 이런 수사와 재판에 협조를 했다면 이 원세훈 원장 시절의 어떤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이 기소된 이 국정원 파견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검사들은 뭐 아시다시피 아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예. 자, 다음 뉴스 소리 들어봅시다. 정부는 오늘 오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할 우리 측 공동 취재단 기자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북측은 명단을 접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참 우여곡절 끝에 우리 기자들도 이제 갔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취재단 중국 베이징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었는데 오늘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에 탑승을 해서 북한의 이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떠났습니다. 이 수송기는 이제 동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하고 취재진을 내려주고 바로 이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원산에서 또 한참 가야 되잖아요. 이게 거의 뭐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여정이죠. 일단 이제 그 오후 7시 전으로 원산역에서 풍계리로 출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건 이제 북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 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개국 취재단은 특별 전용 열차를 타고 풍계리까지 원산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원산에서 풍계리에 인접한 제덕역까지 이제 총 416km나 된다고 하니까 와, 정말 이제 먼 거리인 거죠. 400km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철도 사정이 안 좋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지금 이 철도 사정 때문에 기차가 한 시속 35km 안팎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2시간 이상이 이제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 제덕역에 도착을 하더라도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한 21km인데 이걸 이제 차량과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시속 35km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의 도로가 포장된 상태도 아니라고들 하니까 차라리 기차가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핵실험장 폐기는 며칠 날 하는 겁니까? 일단 북한은 애초 23일부터 25일 사이다라고만 이제 밝힌 바 있는데 지금은 일단 날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기 상황이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제 공지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히 날씨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행사가 진행돼야 될 어떤 조건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38로스 사이트에 의하면 풍계리 갱도 남쪽에 전망대가 지금 세워진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거든요. 북한이 지난 12일 날 밝힌 바를 보면은 입구 폐쇄, 그다음에 지상의 관측 설비 및 연구소 등의 구조물 철거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폐기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걸 다 보여주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우리 기자보다 먼저 원산에 도착한 외국 기자들의 그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뭐 압수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이 기자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왔는데 이걸 다 압수했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거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다 끝나고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현장에서 바로 기사를 송고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어떤 인터넷 접속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소지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결국 어떤 의미로든 취재 내용을 검열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북한 특유의 언론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북한.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웹툰계의 골칫거리,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밤토끼?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 밤토끼 운영자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맡은 2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밤토끼가?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자기들 사이트에 게시해서 트래픽을 확보를 한 것인데요. 예. 이 트래픽을 이용해서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받아 챙긴 그런 혐의입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나 봐요. 한 달 평균 한 3,500만 명 정도가 접속했다고 하고요. 방문자 수 기준으로만 따지면 국내 웹사이트의 한 1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한 7,240억 원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웹툰 업계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 밤토끼 때문에 본 이제 저작권료 피해가 한 2,400억 원대에 이른다라고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였던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왜 안 잡혔죠? 이 밤토끼 운영자 모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 자기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이 단속을 일단 피했습니다. 예. 먼저 다른 사이트부터 이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악용을 한 거죠. 또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추적을 좀 어렵게 했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하고 광고 상담할 때도 보안이 보장되는 해외 메신저만 쓰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웹툰 작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알탄이가 빠진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이 웹툰 작가들이 참 경찰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의 웹툰을 쭉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지금 웹툰 작가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 아니면 보통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으니만큼 지금 웹툰을 게재하는 업체들도 웹툰 작가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처우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다음 뉴스는요. 이탈리아 총리로 정치 경력이 없는 교수 출신 인사가 급부상하고 있어서 지금 화제인데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극우 동맹당은 피렌체대 법학교수 출신이자 변호사인 주세페 콘테 교수를 총리 후보로 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일선에 나선 바가 없어서 과연 적격자냐 이걸 두고 지금 이탈리아 사회에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이탈리아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연정 구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었거든요. 이제 포퓰리즘 정당이라고들 평가하는 오성운동 그리고 이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극우 동맹당이 서로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안이 쭉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총리 자리를 놓고 이 두 당의 대표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부 구성이 쭉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성운동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 외에 정치적 역량이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총리 후보로 낙점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허수아비 총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오성운동과 극우동맹당의 대표급 인사들이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내무부 장관 이런 데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실세 장관이고 허수아비 총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려가 팽배한데요. 예. 거기다가 더 문제는 오성운동과 극우동맹당의 연정을 가능케 한 어떤 공통 기반 이게 이제 유로존 탈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런 환경 덕분에 의외로 새로운 인물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낙관적인 얘기도 일부는 있어서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 또 탈퇴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또 미치겠네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글 쓰는 요리사로 유명하시죠? 박찬일 셰프.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노포의 장사법. 이 노포라는 게 그러니까 오래된 식당을 말하는 거죠. 그런 책을 냈네요. 오늘 박찬일 셰프를 모시고 이 오래된 식당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초대했고요.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도 오늘 또 함께 나오셨습니다.
박찬일 셰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포, 제가 말한 대로 오래된 식당이죠. 예, 오래된 가게를 통칭하는 것이고요. 식당 노포 중에 오래된 또 식당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장장 3년간 전국을 발로 뛴 뭐 이렇게 쭉 나오던데. 예, 뭐 차로도 가고 썰렁해요. 그래서 여기 모두 몇 곳의 식당을 소개했고 그 평균 몇 년 된 식당들입니까 이게? 예, 업력이 계산해 보니까 54년이 됐고. 평균? 예. 근데 의외로 어떤 그 업종상 오래되지 않은 업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이 좀 낮아졌는데 보통 뭐 70년 이런 식당들도 뭐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곳을 지금 소개합니까? 26곳. 26곳. 곳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는 오래된 식당이 별로 없는 편이죠? 예, 그 식당업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문화가 또 있었고, 또 전쟁 겪고, 일제 강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식당이 남아나지를 못했어요. 네.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한 2년 동안 물자가 없어서 식당이 다 폐업을 했었죠. 예. 경성, 그러니까 서울의 옛 식민지 이름이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전쟁 때문에 또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47년도 8년도에 보면은 독립신문이 재발간되는데 그때 주 광고가 냉면집과 한식집 개업 광고였어요. 근데 그 식당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열었다가 한국 전쟁 터지면서 뭐 문제가 생겨서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예.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한국 전쟁까지 거슬러 갈 게 아니라 그 이후 60년대쯤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는 식당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피막골이 없어지면서 그 피막골에만 약 300개가 넘는 식당이 있었대요. 식당 술집을. 그래서 그 피막골을 지키는 모임에다 그 전화번호를 얻어서 통신을 좀 했는데 아니, 선생님 왜 식당을 다시 연 가게가 몇 개 안 됩니다. 피막골을 헐리고 나서 그 근처에 재개업한 데가 유명한 우리 해장국집 있잖아요. 그런데 뭐 빈대떡집 이런 데 다시 개업을 했는데 또 여러 유명한 업소들이 안 열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유 이제는 안 한다고. 힘들어서 이 기회에 때려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단하고 식당 일이 손님들이 또 좀 안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예의 없는 손님들한테 지치고 그 식당업이 현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병이 좀 드시고 그래서 아이 난 이제 안 해. 그 이게 오래 하면 누가 뭐 상주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때려치우시고 자식한테 그걸 물려준다는 건 더 끔찍하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때 끝낸다. 지금 이 얘기는 박찬일 셰프가 직접 식당을 하는 분들의 애환과 고충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이태광 교수. 오래된 식당이 많은 나라와 오래된 식당이 많지 않은 나라에 무슨 문화적 특질이 있나요? 네, 금방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래된 식당이 많은 곳은 그런 어떤 식당 일을 비롯한 그런 노동에 대한 어떤 태도가 좀 다르죠. 사회가 대접해준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뭐 장인 정신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실제로 노동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이제 일본은 오래된 식당들이 많은데 우리는 없느냐? 사실 이제 외식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외식 문화. 네, 도시 생활이 일찍부터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취향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그러한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하시기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식당들이 많지 않겠냐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 먹는 분들이 많아야지 식당이 잘 되는 거잖아요. 도시에 있죠, 도시에.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외국도 보면 아주 좋은 식당들은 대부분 다 도시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뭐 10년 전에 가도 똑같은 식당이 있는 것이고 그 요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그걸 찾아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노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외식 문화가 언제부터 발전했는지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시는 또 뭐 지적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당업 자체가요. 대를 물려서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대에서 끝낸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2대 3대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심지어 뭐 16대 된 식당이 미슐랭 3스타를 받았죠. 16대. 교토에 있는 식당. 그 식당 또 있었고 1000년 된 떡집도 있습니다. 어느 신사 앞에. 떡집이 진짜 1000년 됐어요. 정말요? 우리는 그걸 왜 못 지키느냐? 말씀대로 그 직능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시선. 좀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데 실은 예전에 설렁탕 집을 왜 그렇게 많이 열었는데 설렁탕 집이 오래된 집이
견디기 어려웠냐면 그걸 그 군자는 식당이랑 그렇죠. 주방이랑 정육점 그러니까 푸죽간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유교적인 발상이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실질이 말이죠. 없었던 실질을 숭상하지 않는. 그래서 설렁탕이면 소도 잡고 뭐 이런 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소를 잡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그 백정이 하는 일이다. 네. 오죽한 백정이 결사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처럼 결사 만들어서 그렇게 생존운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는 우리의 문화, 우리 민족의 문화가 노포가 좀 적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요. 우리 아버지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져 막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정말.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어떤 문화에서 한국이 건드려 넘어오면서 청산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일본 친구한테 우스개 삼아서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는데 일본은 어떻게 동경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가서 스시집을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가업을 잇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아버지를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웃으면서 야, 변호사 하는 것보다 스시집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신선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화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보상 체제가 사실 이루어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런 이 식당 문화 같은 게 현대화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이제 가업을 잇는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힘들죠. 빨리 이것을 청산하고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본인은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이제 관리만 하고 사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대를 이어서 오래 가는 식당이 있다는 얘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망했으면 이미 없어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요리사의 칼질이라든가 그런 솜씨나 이런 걸 사러 오는 분이 있다는 그 무형의 가치를 사러 오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비싸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능히 그 비싼 돈을 내고 찾아오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오래된 식당들이 다른 식당에 비해서 더 많이 비싸요? 안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럼 비슷하죠, 그냥. 보통 다 대중식당이에요. 고급 식당이 혹시 노포가 없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를테면 뭐 요정 음식을 한다든가 그런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 폐업을 했고요. 굉장히 비싼 뭐 일식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변해있고 오히려 싸고 대중적이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문화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급 그 접대나 이런 게 그 한정식집 이런 데서 요정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좀 전수되어 오면서 예를 들면 서울식 음식이나 뭐 전라도 음식 파는 그런 한정식집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접대가 다 룸사롱으로 넘어갔어요. 7,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룸사롱 문화로 넘어가면서 그런 식당 가서 접대를 안 하죠. 그러니 당연히 견뎌내지 못하게 된 사유도 있습니다. 소비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 이게 좀 그래도 오래된 식당들을 쭉 찾아다녀 보시니까 몇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주인이 남다르다는 게 제일 남다르다? 그렇죠. 어떻게 남다르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부분 일을 직접 하세요. 적어도 예전에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 일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충격이라고 생각했던 건 직원들이 장기 근속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장기 근속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연세가 80인데 19살에 입사해 가서 61년 차 뭐 이런 거죠. 와, 80인데도 세무서에서 아마 조사를 하면 최장기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그분들은 국민연금도 안 내요. 국민연금 61세인가 그때 끝납니다. 내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제하는 것도 적죠. 그 국세청이나 이제 거기서 그런 분들 모아서 한번 상 주는 행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을 뭐 50년, 60년 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 80 종업원이시면 사장님하고 거의 친구? 그러니까 사장님은 3대고. 그 선대 때부터 쭉 계속 그냥. 선대 때 19살에 소년, 그때 말로 뭐 뽀이, 그다음에 뭐 주방 꼬마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체력도 되게 좋으시고 홀에서 최고령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냉면집 있지 않습니까? 주교동에. 그 냉면집에 홀에 있는 사장님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87세 되셨습니다.
그분이 화폐개혁 박정희 정부 때 화폐개혁하고 들어오고 62년도가 입사했으니까 지금 뭐 60 몇 년 차 되셨죠? 경력직으로 입사했어요. 네. 홀 관리. 네. 지금도 11시 20분에 거기 문을 여는데 그 시간 되면 지팡이 짚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세요. 딱 서서 단골들하고 다 환담합니다. 오셨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기가 막힙니다. 그거 보는 맛이. 그렇게 오래된 종업원들이 계시다는 얘기는 사장이 뭔가 인간관계 같은 걸 중요시한다. 그 사장님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고용하고 또 아랫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아랫대에 대를 이은 분들도 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하고 같이 하던 분들을 네네. 존중해서 인수 소위 말하면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거죠. 어떤 노포의 그 3세가 그분들을 해고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네. 느릿느릿하고 말이지. 뭐 해장국 부엌에서 받아서 가는데 3분 걸린다고 손님한테 주는데 홀 직원이 70 몇 세대 할머니들 막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여다보면 국 푸는데 뭐 이렇게 토름하는데 한참 걸린다고 젊은 사람 바꾸면 빨라질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랬더니 윗대에서 아버지가 그냥 놔둬보라고. 이유가 있다.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좀 한두 명 고용을 해봤어요. 했더니 그 일에 자부심이 없더랍니다. 젊은이들은 자부심이 없고 거기 나이 든 사람도 많이 오고 이 노임 직원들은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느린 대신 이렇게 일 자체가 기복이 없고 항상 일정하게 하세요. 왜냐 40년 차, 50년 차 되니까 그렇죠. 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니까 항상 일정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노포의 핵심이 맛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런 분들이 맛을 유지해 준다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도 줘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런 데 가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요리하는구나. 야, 이게 뭐 맛있겠네 하는 벌써 약간의 그 마음이 안정되는 맛이 좀 있죠. 이태광 교수도 즐겨가는 노포가 있어요? 그렇죠. 뭐 노포가 있죠. 이게 서울에도 있고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가면 꼭 가는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오래된 식당을 자주 갑니까? 아니면 요즘 소문나다는 맛집 찾아다니는 일이 더 많습니까? 소문난 맛집을 아무래도 많이 좀 가보죠. 그죠. 새로 생긴 것도 많고 또 이제 새로운 메뉴들도 많이 개발되니까 특히 이제 지금 한국 식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런 전통적인 어떤 식단에서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고 그게 또 이른바 퓨전 음식이라 그래서 뭐 사실 이탈리안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만들고 그런 데를 가보죠. 가보고 이제 괜찮으면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문화가 또 한 번 더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우리 박 셰프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대로 된 또 식당이 나와가지고 또 노포가 되면 또 좋겠죠. 그러면 또 한 단계 또 새로운 어떤 뭐 요식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젊은 셰프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식당도 열고 메뉴도 개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또 뭐 상당히 또 미래가 밝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태광 교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갈 때 어느 동네 맛집 이렇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요즘 검색해서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올라온 그 블로그들의 글들을 보고 찾아가고 블로그는 안 봅니다. 그런 식이 됐나요? 네, 블로그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정보를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정보를 올리면 노하우가 생기죠. 어느 정도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이건 돈 받고 하는 데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고 올려주는 블로그다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통 어떤 동네가 있고 그 뭐 인테리어라든가 또 셰프를 소개하는 거나 이런 대충 보면 좀 속된 말로 각이 나오죠. 이 가게는 어떤 가게구나 싶으면 이제 한번 가보고 영 아니면 이제 안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박찬일 셰프 뭐 요즘 남성 셰프들이 거의 대중 연예인처럼 인기도 끌고 막 그러는 세태가 한편에 있고요.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맛집 탐방, 뭐 동네 맛집 소개, 블로그, 뭐 그렇게 해서 쫙 지금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그 문화, 식문화라고 해야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놀이 문화로서의 식문화 같은 건데요. 놀이 문화로서. 그 새로운 음식을
이제는 문화로 즐기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는 제 생각엔 그 자기의 매체를 소유하게 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라는 그렇죠. 개인 공간이 주어지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SNS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그런 곳에 잘 나오게끔 SNS에 최적화된 인테리어 업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 아이라고 하는 네. 그 회사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아이라는 프로그램에 노출될 수 있는 전형적인 디자인을 해요.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니 저는 거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선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예.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하면 네. 인스타그램 사진에 저렇게 그렇죠. 나오더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나온다. 인스타용 인테리어, 인스타용 음식, 네, 인스타용 음식 디자인도 있어요. 인스타용 접시, 인스타용 오디오, 인스타용 직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과연 오래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포가 무섭다는 겁니다. 노포가. 그래서 요즘은 노포가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가짜 노포도 많이 생겨요. 그건 또 어떻게 가짜 노포가 그냥 돼요? 자기네가 70년 됐다 80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네요, 사기. 근거를 제시할 무슨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추궁을 하거나 민사로 뭘 누가 소송을 걸어서 니네 그거 70년 됐는데 입증해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노포들도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구전으로 심지어 자기네가 35년에 열었는지 36년에 열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도시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할아버지 때 어디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가게가 오픈할 무렵에 그 위치나 이야기를 옛 문헌에서 찾아드린 적도 있어요. 어떤 설렁탕 집은.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3대 무슨 밥집이 뭐 이렇게 해서 3대가 내려온 건 줄 알고 갔더니 3대는 맞아요. 3대가 같이 일을 하세요, 그냥. 일을. 내려온 게 아니라. 예, 이 3대가 할아버지 때 한 분, 아버지 때 한 분, 자식 때 한 분, 3명이 같이 일하면 3대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30년만 돼도 요즘은 신스 뭐 19 그렇게 쓰죠. 뭐 써요. 예. 그게 이게 고객에게 굉장한 이익이 되는구나. 고객을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죠. 노포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폐업을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고 그런 노포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맛, 그 일관성 그리고 그 맛을 처음 만들어내는 사장의 어떤 특별함과 그 사장이 직접 노력한다는 땀 그리고 종업원들까지와 관계된 어떤 인간관계 그렇죠. 이런 면들을 보신 건데 아까 전 깜짝 놀란 게 인스타용 종업원까지 있다? 예, 그 인스타에 잘 먹히는 스타일. 그 말하자면 친절함의 어떤 모습인데 그것이 인스타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 성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인스타용 종업원이라고 무슨 공장이 찍어내는 건 어쨌든 아니고요. 인스타용 종업원까지, 인스타용 음식 디자인, 뭐 그런 말 쭉 해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이 노프에 들어있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당의 그렇죠. 맛, 땀, 관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 그냥 허장성세 아닙니까? 나쁘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식당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창업이란 말인 청년 창업해서 알리지 않고서는 절대 무슨 로봇공학이나 무슨 기계공학 무슨 이런 거 할 것 같지만 실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카페랑 식당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식당이 매달인가요? 3,000개씩 생기고 2,000개씩 망해요. 그럼 1,000개가 남죠. 그러니까 식당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980만인데 식당이 1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70몇 명당 식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쓰는 유저들, 또 블로거들 그런데 잘 소구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하긴 너도 나도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맛으로 승부가 가겠네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는 비슷비슷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사람들이 아마 실증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뿐 아니라 TV나 이런 미디어에서도 먹방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음식점 프로가 왜 그렇게 많아요? 시청률이 잘 나와서 그랬죠.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 오락거리가 없죠. 네.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보더라도 야외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건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 한국 사회가.
뭐 어느 회사를 다니든 간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 휴일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또 바깥에 그런 부대 시설들이 약하고, 주말에 한번 날씨 좋을 때 고궁이든 어딘 가보시면 거기서 고궁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이렇게 좀 각박한 어떤 삶이 결국은 이 뭐 내면적인 어떤 그런 뭐 즐거움을 찾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게 되는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걸 또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사 또 잘 되면 건물주가 또 렌트비를 올려가지고 또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결국 이 음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을 진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조리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는 굉장히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리사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 어떤 이 문화라든가 깃들어 있는 또 미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가 모일 필요가 있죠. 사회적 합의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같은 돈을 내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양만 노포 같은 이런 음식을 즐겨야만 되는가. 진짜 노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지금 오늘 박찬일 셰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요즘에 그 세태 뭐 서로 막 올린 걸 서로 찾아보고 거기에 또 맞게끔 정형화되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대충 먹지 이것보다는 나은 거네요. 뭐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뭐 먹는다는 게. 그죠? 주체적으로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먹고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품평을 달고 글을 쓰는 것은 개인의 자기 시간을 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걸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다만 지금 아까 정 선생님 말씀대로 먹방이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먹는 일을 가지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흥행을 자꾸 노린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별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교양 토론 프로그램을 2시간씩 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 음식 포르노란 말에 나오는 게 결국 욕망에 잘 표현되기 때문에 포르노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청률하고 바로 잘 연결되고, 게다가 제가 그 내부적으로 이런 시선으로 보면 적은 제작비로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냥 음식이 거기서 김이 나오고 카메라 각도를 당겨주면 그걸 채널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정리해봅시다.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정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포 오래된 식당이 많을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다. 이거 일단 전제하고요. 대충 가서 아무거나 먹지라고는 문화에서 새롭게 맛집을 서로 찾아다니고 소개하고 하는 문화는 바람직한데 그 안에 지나친 상업성, 또 지나친 뭐 이런 것들,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이런 게 앞으로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잘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이 감시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박 셰프님도 열심히 또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정보들, 솔직한 정보들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치장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 문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뭐 또 한식 뭐 세계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음식을 즐기는 것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우리 나름 다 미식가가 됩시다. 네. 괜찮은 표현이죠. 네, 미식가라는 게 뭐 이게 젠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음식에 대해서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단 미식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예전에는 무슨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미식가, 지금은 그렇죠.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자기 음식을 자기 골라서 먹을 수 있는 필드가 지금 있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수가 미식가가 되면 노포 오래된 식당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박찬일 셰프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